지난번에 우리 인상파 마지막 인물 카유보트 얘기를 시작을 거의 뭐 한 절반 했죠. 카유보트. 그래서 참 돈 많은 그런 친구로서 그 기울어진 지면과 끝없이 뻗어나가는 시선, 뭔가 도시적 느낌들, 그죠? 도시적 느낌들을 객관화한 그런 작가로. 그래서 이제 요건 이따서 얘기 나올 얘긴데요. 이게 참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스타일이라는 게그 젊을 때, 그러니까 내 신경망이 완전히 굳기 전에 한 나이를 따지면은 23세 이전, 그죠? 그때 이제 결국 다 경성되는 그게 결국 평생 가요. 물론 그 뒤에도 우리는 인간은 변화하고 할 수 있지만은요. 아니 그때 배운 게 평생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카이보트가 처음 이제 그림을 배우는 바로 그죠? 20살 그때쯤에 이제 스튜디오 다니면서 장 베로라는 사람은 화가를 만나서 근데 이 화가의 화풍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뭔가 리얼리스틱한 그다음에 파리의 이런 그죠? 도시적인 풍경을 그리는 화풍. 그게 결국에는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그죠? 지난번에도 보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장 베로의 그림인데 바로 이게 딱 그런 그 이미지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 카이보트의 대표작의 이미지에 바로 투영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약간 글루미하면서도 뭔가 그죠? 도시적인 그런 그다음에 비전형적인 어떤 그런 원근법 같은 거. 그래서 일단 로댕도 마찬가지예요. 로댕도 결국엔 그 젊을 때 그때 그죠? 그래서 참 그래서 그때가 중요하긴 한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릴 때도 중요하지만 또 사춘기 때 한참 또 그죠? 자기가 뭐를 만지고 배우고 보고 하는 경험이 평생 간다라는 것. 자, 어쨌든 카이보트는 이제 자기 집안이 다 일찍 죽을 운명이라는 실제로 자기도 일찍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46살에 죽으니까 일찍 죽은 거죠. 돈 이렇게 많았는데도 일찍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카이보트 인상파에 합류하고 모네를 만나서요. 그래서 나름 카이보트가 이런 인상파를 그래서 모네를 따라하는 그죠? 그런 그림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카이보트의 어떤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점은 그거죠. 이제 인상. 그러니까 원래 카이보트가 없었으면은 인상파 전시회가 한 번 하고 끝난 거였는데, 그죠? 카이보트 때문에 이제 2회, 3회, 4회 계속 열리게 된 겁니다. 카이보트가 전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서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이것도 대표작이고 카이보트의 그다음에 2회 인상주의 전시회, 그다음에 이제 3회, 그죠? 그래서 2회 인상주의 전시회, 그다음에 이제 3회 인상주의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3회 인상주의 전시회는 이제 인상주의자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하는. 얘도 물론 당연히 카이보트가 돈을 대지 않았으면은 개최될 수 없었던. 그래서 이제 카이보트가 자신의 엄마와 이게 자신의 엄마와 친엄마와 의붓 누이들, 그러니까 위에 이제 카이보트 위에 자기 엄마가 셋째 분이라 했잖아요. 근데 앞에 둘째 저때 다 일찍 죽는 바람에 그러니까 거기 의붓 누이하고 이렇게. 근데 이게 참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이 당시에 오늘날은 이제 어떤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는 상류층 여성이 집에서 하는 일이 그러니까 집안일은 다 하녀들이 하는 거고, 그죠? 근데 집에서도 이렇게 완전히 차려입겠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는 일이 이건 거지. 집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냥 머리 만지고 그죠? 다 제대로 갖춰 입고 그다음에 하는 게 그냥 이건 거예요. 그냥 그죠? 자수, 뜨개질, 또 이렇게 독서, 그죠? 이렇게 상층 여성들이 하는 일이 결혼하면은 이렇게 그죠? 애 낳고 또 애는 또 유모가 길러주니까 그죠? 그러니까 참 그렇긴 해. 한편으로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가끔 나오는, 이제 자주 나오는 소설이죠.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여성들이 외도하고 막 이렇게 그죠? 아니면 뛰쳐나가고 그런 것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로 따져도 마찬가지죠. 그렇더라도 근데 저도 우리나라 좀 다르겠지 옛날에.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래서 참 재미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제 책을 많이 읽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그림이 이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이게 좀 휘어져 있어요, 뭔가 느낌상, 그죠? 이 지면도 좀 기울어져 있고 이게 지면이 그러면서부터 저 뒤를 보면서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이제 그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산의 곡선과 그러니까 직선이 사실 잘 조화됐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그러니까 우산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색채적으로도 통일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죠? 우산 색으로 다 이렇게 그죠? 이 건물 사이사이에 그죠? 건물의 유리창이 우산색인 거잖아요, 그죠? 유리창 그죠? 유산색이면서 그것과 그 다음에 그죠? 우산에 만들어낸 이 곡선이
그죠? 곡선이 뭔가 이 휘어져 보이면서 끝없이 치달리는 이런 그 시선을 그렇게 이제 좀 휘어져 보이게 만드는 그게 일종의 도시적인 어떤 현기증 효과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저 장면이 이제 여기 오늘날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얘네는 이 150년 그대로 있어요. 이때 만들어진 게 실제로 그래요. 파리는 오늘 이제 그 얘기 나오겠지만은요 그 150년 전에 세워졌던 건물이 진짜 거의 뭐 그죠? 리모델링 정도 이렇게 한 리모델링도 안 했을 겁니다. 거의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에어컨을 못 다는 거 있어 거기다가. 그래서 에어컨을 못 달고 그러니까 유럽은 에어컨 에어컨을 어떻게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죠? 에어컨 보급률이 그렇게 낮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달 수가 없다. 참 그게 그 150년 전 건물이 그대로 있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의 특징은 이제 기울어진 지면, 그다음에 주저하지 않고 끝없이 뻗어나가는 시선. 근데 그게 참 여기 위치를 잘 잡은 거죠. 이런 건물상으로 그죠? 쫙 계속 뻗어나가는 그죠? 저 뒤로 그죠? 뒤로 뭔가 계속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되면서. 근데 그게 약간 휘어진 느낌. 실제로 휘어진 건 아니지만 그죠? 휘어진 느낌을 가지면서 뭔가 도시적인 현기증, 그죠? 우리 도시에서 보이는 휘어져 보이는 효과. 그다음에 어떤 도시적인 현기증도 좀 느낄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색조 자체가 그 어떻게 보면 인상파하고는 다른 거죠. 인상파는 화려하고 원색주의인데 이거는 뭔가 차분하고 절제된 그죠? 그런 색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 자체가요. 그래서 저거 건물이 삼각형이 아니면 이렇게 그냥 직각인데 그림이 저렇게. 아 이게 삼각형이잖아요. 이렇게. 아니, 사진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은데. 아 사진은 그죠? 이쪽에서 이쪽이 지금 직선으로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건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 어떤 뭐 로타리에서 형성된 거니까 이렇게 됐겠죠. 약간. 자체가 저렇게. 그래서 휘어져 보이는 게 그 건물 아래에서 이렇게 보는 듯한 느낌으로 들고 그래서 더 사람은 그렇죠. 정면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죠. 사람은 정문인데 밑에서 그죠?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네. 휘어져 그래서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휘어져 그죠? 이 바닥이 이렇게 휘어서 보이는 휘어져 거죠. 건물도 이렇게 네. 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네, 삼각형이잖아요. 오거리가 그렇죠. 육거리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오거리 물거리가 이렇게 길이 있으니까 이렇게 삼각형 건물에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정면이 아니라 약간 휘어지니까 뒤 밑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러면서 어쨌든 정서적으로는 이게 비가 오기 때문에 뭔가 도시적인 어떤 좀 냉랭한 기운, 그죠? 냉기, 도시적 냉랭함 또는 약간 멜랑콜리하고, 그죠? 멜랑콜리하고, 그다음에 각자 무언가를 하거나 어쨌든 바삐 걸어가고 있는데 이 고독이 도시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 바쁘게 걸어가고 있지만은요, 뭔가 이 같이 걸어서 뭔가 각자 자신만의 고독에, 그죠? 갇혀 있는. 그다음에 그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음 그림도 이것도 그 특징이 비슷해서 이게 쭉 그렇게 그죠? 시선이 쫙 뻗어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또 휘어져 보여요. 저 끝에 가면 좀 그죠? 뻗어나가면서. 근데 이 사람 쳐다보고 이 사람 밑에 내려. 근데 다 각자 뭔가를 하고 있지만 고독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죠? 도시적인 어떤 그런 고독에. 그래서 이 그림은 냉랭함은 좀 덜하지만은 그런 카이보트 그림의 특징이 잘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전형적인 원근법을 구사한. 자, 그래서 저도 요 분위기, 그죠? 카이보트의 그림이 주는 그 정서적인 느낌. 그래서 그것이 또 다 후대 미술 저기 미국 작가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또 바로 나오겠지만은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림 지금 우리가 보셨던 그림은 이제 여기 그죠? 여기 카이보트예요. 카이보트 자기를 나중에 그려놓고 카이보트와 자기 그 당시 애인, 그 당시 정부하고 애인이라고 보이는데 애인으로 여겨집니다. 정확하게 기록은 돼 있지 않지만은요, 그 당시 애인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살짝 휘어져 보여요. 사실 휘인 게 아닌데, 그죠? 뭔가 그죠? 느낌상 그림이. 자, 그리고 요런 이제 어쨌든 인상파 그림은 많이 다르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1회, 2회, 3회 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자기는 카이보트 이제 새로 참여해가지고 뭔가 주도적으로 돈을 내고 막 하려고 하는데. 반대로 인상파 이제 막말로 이 돈 없는 이 인간들은 점점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르누아 4회 인상주의 그 다음에 또 우리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죠? 르누아르는 나는 살롱전으로 가려는데 살롱전에 그죠? 응모해서 아주 그죠? 샤르팡티의 부인을 그리는 바람에 크게 성공을 하고 또 모네는 이때 난리가 아니었죠. 그죠? 막 애 6명 데리고 들어오고 뭐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죠? 아주 뭐 자기 첫째 부인 아파 죽고 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카이보트의 도움에 의지해서 모네는 1899년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최가 쉽지 않았지만, 근데 카이보트는 오히려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그 인상주의 우리 인상주의를 위해서 계속 해야 된다고 주장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죠? 그래서 이제 카이보트는 이제 만국박람회를 관람한 후에, 야, 만국박람회 그림도 저 정도 수준인데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 그죠? 자기 동료들의 그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너희도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르누아르를 이탈하고 모네는 지금 뭐 정신 없고 말이야, 그렇게. 그래서 또 이제 드가랑 결국 그때 나왔었습니다, 그죠? 전시의 성격을 놓고 드가와 대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이보트는 우리 옛 친구들의 그 인상주의로 가자. 근데 드가는 아니다, 이거는 그냥 리얼리스트 또는 뭐 독립미술가들 좀 자유롭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소그룹,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룹이 분열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드가는 자기가 인상주의라고 한 적이 없다 했습니다, 그죠? 자신이 인상주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상주의 제목을 넣는 것을 가지고 카이보트랑 반대를 하지. 그래서 어쨌든 하기로 했기 때문에 카이보트가 돈을 대서, 물론 돈 되는 게 대표적으로 그 전시회장을 빌리는 거죠. 그게 제일 큰 비용이 드니까요, 전시회장 대여료가. 하지만 결국 이제 반쪽 인상주의를 전락하고. 그래서 사실상 모네는 참가한 게 아니에요. 요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모네 인상의 도진, 그죠? 제 1회에도 전시됐고 제 4회에도 이렇게, 그죠? 카이보트가 그냥 어거지로, 그죠? 모네는 참여할 의욕도 의사도 작품도 없고 지금 뭐 집안에 난리가 났는데, 그죠? 지금 그렇게 되겠어요? 마누라 2명이 그냥 애줄들이 해가지고 나 한쪽에서 아파 죽겠다고 한쪽에서 애들 난리치고 이게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대여에서 다시, 그죠? 그래서 모네 인상해독이 다시 전시하고 그런 식으로 어쨌든 어거지로 구색을 맞춰서 했는데 이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카이보트의 힘 때문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5회 전시회에 그래서 카이보트는 나름 좀 더 그 인상주의적인 그런 기법을 적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딱 봐도 좀 과장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 물에 비치고 이 노에 여기 그죠? 다소 과장된 물결. 이거 물결도 너무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지금, 그죠? 그죠? 물이 쏟아. 이거 뭐 폭포도 아니고 여기, 그죠? 이게 너무 이게 좀 물이 과장됐고, 그죠? 이렇게 너무 좀 과장됐고, 더더군다나 물에 비친 노의 색채가 아무리 이게 그죠? 인상파적으로 이 색채가 여기에 그 아롱진다고 해도 너무 좀 진하고 선명하게, 그죠? 그런 좀 다소 과장된 그런 인상주의적인 표현이 좀. 세 번째 배는 되게 잘 그린 것 같아요. 뒤에요? 자, 뒤에? 그죠? 그 그림자 쪽으로는, 그죠? 오히려 이쪽이 오히려 더 좀 눈에 좀 거슬릴 정도로, 그죠? 거슬릴 정도로 표현이.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자신이 요듯한. 그래서 근데 요때 그림이 좀 그래요. 요게 그 카이보트가 요 4회 인상주의 전시 그때를 전후로 해서 실험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이것도 실험적인 그림이에요. 이것도. 이게 지금 이제라페 자화상, 이제라페에서 자신이 그림 그리는 모습을 자기가 그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 저 멀리 뒤에 소파에 자기 친구고. 근데 약간 이것도 원근법이 좀 안 맞죠? 그죠? 그죠? 소파에 있는 자기 친구인데 원근법이 좀 안 맞고. 그 다음에 이 비율도 그쪽 좀 약간, 그죠? 그래서 이게 자신이 어쨌든 실험적인 거로 그린 것 같아요. 상당히 이것도 좀 전 그림도 그렇고요. 요 4회 인상주의 전시회 때. 그래서 요것도 그러니까 실험 정신이 어떻게 실험이 드러나냐면 요 뒤에 그림이 요게 뭔지 아시겠죠? 그죠? 뒤에 르누아르의 물랑드라 갈레트 유명한 그림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물랑드라 갈레트, 그죠? 이게 이제 그 카이보트가 사준 거잖아요. 안 팔릴 것 같아서 카이보트가 이제 르누아르한테 2,500 프랑인가 뭐 주고 사준 거거든요. 약간 안 팔릴 것 같으니까 그 3회 인상주의 전시회 끝나고 사준 건데. 사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집에 걸어놓은 건데, 이게 지금 좌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쪽으로 사람 몰렸었는데. 그죠? 네. 좌우가 바뀌었어요. 물론 그거를 그대로 그리진 않았죠, 그죠? 뒤에 자기 집에 걸려 있는 물랑드라 갈레트 그림을 그렸는데 좌우가 바뀌어. 그러니까 지금 이 카이보트 얼굴도 좌우가 지금 바뀐 거예요. 거울 보고 있어요. 네, 거울에 비친 모습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일종의 실험을 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울을 가지고도 한번 실험을 한 겁니다. 여기 아마 그 메리 커셋이나, 왜냐면 이제 4회 인상주의 때는 막 메리 커셋이 참여하기 때문에요, 그죠? 그 메리 커셋이나 이런 그 거울에 대한 뭔가 실험, 앞에 그림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물랑드라 갈레트 것이 좌우가 반전된 그런 그림이다. 자신도 그렇고. 이게 좀 그게 좀 확실히 어색해요. 근데 좌우를 반전해서 그리니까, 그죠? 뒷사람 보고 이 자화상에 이게 뭐지 저게? 왜 뒤에 사람 이렇게?
여기 자기 친구예요. 자기 절친인데 이게 좀 그죠? 이상하죠. 소파에 다리 이렇게 얹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 꼬았던가 다리를. 그죠? 원근법도 안 맞고 뭔가 좀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실험을 하고 있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요 시기에 칼부터 실험을. 예, 근데 출품한 거 많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5회, 그죠? 그 다음 해 열리는 데에서는 요거는 거울을 또 활용했는데 좀 더 이것도 유명한 그림이에요. 나름. 요거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죠? 이게 카페에서 저기 뒤에 카페 지금 거울이에요. 거울. 그죠? 거울 있고 이쪽에 비친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적인 그런 느낌을 풍기는 칼보트의 뭐 한 대표작 중에 한 10개 보면 그 중에 들어갈 정도의 많이 언급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카페 누베라텐이라는 그 유명한 카페에서 그죠? 여기 딱 이 탁자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압생트 그 탁자잖아요. 그죠? 이 색깔들 그죠? 그 드가의 압생트 그죠? 소퍼도 그렇고 그죠? 그 카페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술을 다 먹고 일어선 것 같은 그래요, 그죠? 이 보면요, 좀 그죠? 좀 벌게진 거 먹고 일어선 것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리 거울의 발명 이후에 미술가들은 사실 이 거울의 효과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음미해왔다는 겁니다. 거울이 주는 효과, 그죠? 거울이 주는 어떤 심성적인 그런 느낌들을. 자, 그래서 칼보트가 또 다시 이제 5회 인상주의 전시회를 추진하지만 이제 드가하고 강하게 대립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야 그럼 나 돈 못하겠다, 그죠? 이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리조하고 메리커셋이 그래도 부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성 작가들이 돈을 좀 대가지고 보태서 5회 인상주의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겠지만은 성격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칼보트가 이제 삐져서 이제 슬슬 그죠? 손을 떼는 거죠. 그래서 6회 인상주의 전시회는 참여하지 않죠. 그래서 6회 인상주의 이제 불참합니다. 그래서 드가가 정말 말 그대로 구석 아파트 하나 빌려가지고 초라하게 전시되는 게 6회 인상주의 전시회입니다. 큰 물주가 빠지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시기에 그렸던 그림이 이 발코니 그림들을 또 많이 그렸어요. 자기가 그 오스만대로에 살았기 때문에 이 오스만대로라는 것은 그 파리 리모델링하면서 새로 크게 만든 그 길 아니에요? 그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또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뒤에 있는 뭐 100평짜리 주상복합에 살았으니까요, 말 그대로. 그래서 6회 인상주의 전시회 때는 안 되겠다 해서 드가의 그룹을 배제하고 본래 자기 이제 친한 친구들 그죠? 로 새로운 전시회를 조직할 생각이었지만 이에 동조할 것으로 생각했던 그 오래된 멤버 피사로가 이제 동의하지 않은 거야. 피사로가 왜냐면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피사로는 열리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성격이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열려가지고 일단 어떻게 그림을 자기 팔로를 개척하고 하나라도 팔고 알려줘야 되는 이런 제일 가난했다 그랬죠. 피사로가 나이가 제일 많지만 제일 가난했던. 그래서 그렇게 이 피사로까지 이렇게 동의하지 않으니까 자신도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발코니 그림. 그래서 발코니가 또 나와요, 이렇게 그죠? 발코니. 그래서 발코니를 아주 많이 그렸어요. 이게 자기 집 안에 이렇게 화려한 그죠? 아라베스크 무늬 쇠 상틀에다가 발코니에 딱 이런 대로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건물들이 다 똑같잖아요, 그죠? 이거 이따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쪽은 건물은 이 동일하게 짓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 파리를 리모델링하면서 동일한 아예 마감재까지 다 동일하게 통일시켜서 그래서 이 대로 건물들은 다 그 디자인이나 이게 기본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1년 전에 2회 인상주의는 이제 망하고 그래서 칼보트가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죠? 자기가 결국 노력해서 7회 인상주의 전시회 그죠? 요게 사실상 마지막 인상주의였던 전시라 그랬죠, 그죠? 7회 인상주의 진짜 제대로 된 오리지널 멤버, 그죠? 오리지널 멤버를 다 끌어모아서 물론 이제 고갱은 꼈는데 고갱만 예외고 나머지 멤버들 8명 자기 포함해서 8명 진짜 오리지널 멤버들만 모인 거죠. 참여했고 드가하고 드가의 그룹은 제외돼서 여기 이제 마지막 인상주의 전시회가 칼보트가 노력해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코니 시선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게 있어요. 이게 좀 제가 보기엔 약간 과장되긴 한 건데 어쨌든 뭐 맞기는 맞지 한편으로는 발코니 그죠? 이 발코니의 이 남성이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시대의 지배자인 거지. 왜냐면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발코니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자기 집으로 소유해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도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발코니 이전 시대는 없었거든요. 발코니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건물이 그런 게 없었으니 그런 형태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예전에는 높은 건물도 그냥 유리창 이렇게 창이나 이런 거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발코니가 따로 없잖아요. 나가서 이렇게 있는 발코니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 베란다라고 하는 게 없는데 이게 이제 생긴 그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새로 이 새로운 건축 양식에서 발코니. 그래서 발코니는 현대에 새로 생긴 그 건축 시설물이죠. 그죠? 벌써 현대에서 지배적 시선이 드러나는 그래서 어떤 지배자죠. 지배자. 그죠? 어떤 지배자 또는 지배적 시선이 거기서 드러나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 그래서 보시면 히틀러, 그죠? 뭐 무솔리니 및 유명인들은 모두 발코니에서 모습을 드러내거나 연설하잖아요. 그죠? 그죠? 발코니에서 다 이제 군중들 앞에 광장, 그러니까 저 발코니 앞에 사실 광장이 있는 거잖아요. 광장이, 그죠? 광장이 있고 발코니에서 다 모습을 드러내면 밑에 군중들이 와 하고 그죠? 손 들고 뭐 연설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뭐 교황님도 그러잖아요. 그죠? 교황님들 발코니에서 그 교황도 나름 그 교회 권력에서 최정점에 있으신 분이고 또 연예인들도 그렇게 많아요. 그죠? 연예인들도 이렇게 그 발코니에서 나와서 그런 게 정말 많거든요. 유럽에는 아직 그런 건물과 광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발코니 있는 건물 옆에 광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 연출이 많이 되겠지 유럽에서는. 그죠?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아니겠지만은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사약적으로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발코니에 소유하고 그걸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권력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든 그죠? 그것이 뭐 연예계의 권력이든 그죠? 뭐 그 정치적 권력이든 종교적인 권력이든 뭐든 사회적인 어떤 유명 세상 간에 조건이 사회적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뭐 조금 과장된 해석이긴 한데 어쨌든 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런 그 카이보트의 그림에서 자꾸 발코니가 등장하는 게 그죠? 그래서 끝까지 쫙 이것이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끝없이 뻗어가는 그래서 권력 그런 시선 그런 것까지 의미한다고 해석하는데 좀 과장된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다. 그런 해석도.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위에서 내려다본 거잖아요. 건물 위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시적 현기증 어쩌게 아찔함.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장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쓴 것처럼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존재할 수 없었던 시점이죠. 시점. 그죠? 바라보는 시점이 그냥 높은 산에서 내려다보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죠? 건물 위에서 바로 아래를 사람들이 다니는 것을 위에서, 그죠?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선 자체가 없었는데 그 시선에서 그렸다는 거죠. 그죠?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 이게 그 독특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한편으로. 이런 시선으로. 이거 사실 이것도 부자니까 가능한 거죠. 자기가 발코니에 사니까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린 거죠. 그죠? 그래서 아래 내려다보면서. 근데 이것도 우리가 도시에서 느낄 수 있는 도시적 현상이죠. 그 전 시대 어느 시대에서도 이런 거는 거의 느낄 수 없었던 그런 현상인 겁니다. 도시에서 고층 빌딩에서 아래를 내려볼 때 느끼는 어떤 아찔함과 현기증적인 도시적 현기증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7회 인상주의 전시회 때 뭐 하나만 넣습니다. 그림 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리지널 멤버들이 다 참여하는 마지막 제대로 된 인상주의 전시회였다. 그래서 요거 유명한 그림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카이보트입니다. 그죠? 카이보트 지금 좀 담배 이렇게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손에. 그래서 담배 이렇게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 그죠? 술 마시고 거꾸로 앉아가지고 한 잔 해가지고 이렇게 르누아르가 그린 그림 아니에요? 르누아르가 카이보트랑 이렇게 자주 어울리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1982년 제7회 합동 전시회를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제대로 한 거잖아요. 오리지널 멤버들을 자기 뜻대로 끌어모아서 제대로 하고 나서 카이보트는 그 이후 카이보트는 마치 자신이 이제 소명을 다한 사람처럼, 그죠? 더 이상 전시회 추진이나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인상파 전시회 추진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4년 뒤에 쓴 이 8회 인상주의 전시회는 뭐 이거는 뭐 불참에 이제 관여조차를 안 하죠. 관여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 이제 카이보트는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아요. 이제 근데 그렇기도 한 게 인상주의 동료들도 어떤 의미에서 사실 인상주의 제대로 된 인상주의 우리가 뭐 운동이라고 해야 되니까 그게 사실 요때로 끝난 거로 보시면 돼요. 사실은 7회 합동 전시회로 그죠? 한 20년 정도의 인상주의 새로운 스타일을 해보자 하는 운동이 막 일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자신의 길로 가는 거죠. 스타일도 바뀌고 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실 이제 그 하나의 그 단체 행동으로서의 인상파는 끝났다. 그죠? 단체적인 어떤 운동으로서의 인상파는 끝났고, 인상주의는 끝났고, 그래서 이 카이보트도 마찬가지예요. 카이보트도 그래서 그 뒤에 좀 더 자유롭게, 그죠? 인상주의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다음에 특히 자기랑 같이 그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살던 남동생 딱 둘이 이제 남동생하고 살았는데 남동생이 이제 결혼해서 나가게 되니까 자기 혼자 남게 됐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림 그리는 것도 이제 조금씩 물론 그림은 계속 그렸습니다. 뭐 할 일이 없으니까 하지만 조금씩 뜸해지면서 주로 이제 보트와 원예 특히 이제 보트를 좋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 프랑스 이 요트 뭐 연맹 뭐 총무도 하고 이랬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보트 원예 몰두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그림 같은 경우 딱 보시면 벌써 이것도 완전히 그 인상주의적이잖아요. 너무나 그죠? 그죠? 인상주의적인 그런 스타일로 확연하게 그 모네와 다른 인상주의자들을 그 합쳐서 그린 이런 그림을 그렸다. 자, 그다음에 좀 특이한 게 또 요거예요. 남성 누드. 이게 또 바지유하고 비슷해요. 바지유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그죠? 바지 일찍 죽은 바지유도 남은 게 별로 없는데 어쨌든 그 중에 남성 누드가 좀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카이보트도 누드화 자체를 별로 그리지 않았어요. 누드화 자체를 별로 그리지 않았는데 근데 남성 누드 몇 점이 남성 누드가 그러니까 눈에 띄어요. 누드 자체가 여성 누드도 한 2개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남성 누드가 눈에 띄는데 근데 딱 보시면 이제 아실 수 있겠죠. 아 이걸 왜 그렸는지 어디 뭐 해설에도 없더라고요. 근데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뭐 당연히 뭐 카이보트가 뭐 동성애자에서 그린 게 아니라 딱 보시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요거 그죠? 드가의 목욕하는 여인들 연작을 보고 이때 이제 한참 뭐 드가가 그죠? 목욕하는 여성들을 맨날 그리잖아요. 근데 그 드가가 그린 목욕하는 여성들이 목욕하는 자세를만 그린 건데 그 중에 많이 하고 있는 그 드가 그림 중에서 한 50% 이상이 하고 있는 행동이 뭐냐면은 수건으로 자기 닦는 거예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성이 그냥 수건으로 다 자기 닦는 거잖아요. 그죠? 목욕 후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드가를 보고서 그거에 상응해서 구상한 것 같다. 대신 그 여성이 아니라 그죠? 남성. 그죠? 뭐 남성도 목욕을 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얼굴 같은 건 표현을 안 했고 남성이 목욕 후에 이렇게 그 수건으로 몸을 닦는. 그래서 아마 드가의 그림을 보고 자기도 그 시리즈를 구상한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꼭 지적이 돼요. 남성 누드 하면은 역사가 원래 남성 누드는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봤던 바지유가 그 고기 잡는 그 벌거벗고 그 한 남성, 그다음에 요 카이보트의 요런 목욕하고 난 남성도 남성 누드 할 때는 언급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카이보트는 요렇게 자기 집 온실이에요. 엄청나죠 온실이 그죠? 자신의 온실. 그래서 카이보트는 동생이 결혼하는 혼자 남게 되자 이제 파리 인근 뿌띠제네빌이라는 그런 지역에 그죠? 원래 자신의 집이 있었는데 그 집 근처에 부지를 다 사가지고 아예 이제 파리에서 떠나서 중심까지 떠나가지고 파리 인근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유한 계급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름이 되면 요트를 타고 또 요트를 만들고 요트 경주에 그러니까 요트 경주에 참여하려면은 야 요트 성능이 좀 더 좋은 거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개발하고 만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말 요트에 정말 빠져 살았죠.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 시간은 정원과 온실을 가꾸면서 시간을 보내고 또 뭐 그림도 생각난 대로 그림도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카이보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표수집을 또 우표수집 말씀드리고 우표수집 그죠 카이보트 그와 그의 동생은 우표수집가로 유명했다. 그래서 이들의 이 동생하고 자기 둘이서 이 모은 우표가 어마어마해요 진짜. 이들의 우표 컬렉션이 지금 대형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태플린 컬렉션이라고 이제 열로 그 이제 귀속이 됐죠. 일부 팔고 또 기증을 하면서 대형 도서관에 기증 및 판매가 돼서 인수해가지고 어쨌든 이 19세기 후반에 나온 세계에서 발행된 거의 모든 우표를 소장할 정도로 그런 컬렉션이 대부분이 이제 이 카이보트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카이보트 컬렉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형 도서관에 우표 컬렉션이 있다. 우표 수집가로도 아주 유명했다. 그래서 이 그림도 뭐 아주 많이 자주 등장하는 그런 수작입니다. 수작. 딱 봐도 좀 그렇죠, 그죠? 잘 그린 것 같잖아요, 뭔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주의적이면서도 인상주의적이다라는 면에서 평가받는 거예요. 딱 그림 보실 때 어때요? 그죠? 그러니까 있는 그냥 그대로 묘사하진 않았는데 하지만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주름이나 그죠? 이런 주름이나 이런 표정이나 이런 표현들이 사실주의적인데 또 한편으로는 인상주의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 빛, 그죠? 여기 약간 초록색 빛이 보이죠? 이렇게 그죠?
반사된 초록빛이나 이런 그 윤곽선이 완벽하지 않은 것 같은 거는 또 어떤 한편으로 인상주의적인, 그러니까 그 카이오보트 자신의 그 사실주의적인 경향과 인상주의적인 경향을 잘 결합시켜서 그린, 그죠? 사람이었던, 그죠? 이 사람. 자기 자신을 물론 그린 거지만은요, 표현을 잘한 그런 수작으로 평가받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카이오보트 자화상. 자, 그리고 이제 카이오보트는 이제 죽게 되는데요, 그죠? 1994년 이제 이런 곳, 자기가 이런 곳에서 살았는데 파리 인근에 자기 정원. 카이오보트는 이제 풍경화를 그리던 중, 그죠? 쓰러져서 사망하고요. 그 이제 폐에 물이 차 가지고 쓰러져서, 이제 그 당시 요즘 같으면 연극차에서 좀 골든 타임 지나지 않으면 살았을 텐데 이때는 이게 쉽지가 않죠, 그죠? 숨이 차서 이제 숨을 못 쉬게 돼 버리니까 46살에 자기 일종의 예감처럼 일찍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정원을 가꾼 게, 결국 그때도 우리가 보시지만 모네가 지베르니의 정원을 가꾸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또 카이오보트에 대한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카이오보트가 이렇게 자기가 당연하겠죠, 그죠? 카이오보트가 먼저, 그죠? 온실과 정원을 가꾸었는데 이제 모네도 그때 그 비슷한 시기 좀 늦게 지베르니에 정착해가지고 모네도 정원을 만들고,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왕래하면서 방문하면서 정원 가꾸는 이야기도 서로 하고 교류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또 르누아르도 이제 자주 놀러 오고, 그래서 모네하고 르누아르가 자주 놀러 온, 그래서 르누아르 이렇게 놀러 와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르누아르가 놀러 와서 그림을 그린 건데, 근데 이 여성이 누구냐? 이 여성이 이제 카이오보트의 나중에 어떤 연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카이오보트는 결혼하지 않았으나 연애담도 없고, 하지만 11살 아래 하층계 그냥 평민, 그냥 평범한 여성, 주변, 그죠? 마을의 평범한 여성인 이 여성한테 유언장을 통해서, 처음엔 모르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죽고 나니까 유언장에 드러나는 거예요. 유언장에 상당한 연금과 이 땅 부지를 남겼어요, 이 여인한테. 그래서 이 여인이 그때 동거한 연인이고, 이게 이제 르누아르가 그린 거지, 르누아르가. 그래서 놀러 갔다가. 자, 그래서 이제 카이오보트에 대한 재평가.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옛날 미술사 책이 진짜 없더라고요. 이거 진짜 찾아보니까 60년, 70년대 나온 그런 유명한 미술사 책 보니까 카이오보트에 대한 언급도 안 돼 있더라고요. 젠슨 미술사 이런 거 보니까 없더라고요, 아예.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이오보트는 부유했고 그림을 판매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화상들에게 알려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딜러들한테 알려질 일도 없고 미술시장에서 작품이 유통되는 일도 없었던 거지. 자기가 그냥 그림 그리고 그냥 팔 일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인상파 그림을 수집한 후원자, 그래서 아주 후원의 역할을 중요하게 했다. 인상파 전시회를 개최하고 그렇게만 언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작가로서는 다른 동료들보다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거나, 왜냐면 이게 인상주의적이지 않은 거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경향이고 그냥 다른 사람 따라서 그냥 있는 사실주의적으로 그린 그런 흉내내는 그런 작가에 불과했다라는 식으로 여겨졌었다는 겁니다. 20세기 후반까지.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부터 카이오보트 작품 세계는 1970년대부터 미국의 수집가들과 비평가들의 주목이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그게 올라. 그래서 미국에서 작품이 많잖아요. 보시고 오셨지만요, 그죠? 그래서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인상파가 중 하나로 재평가되었으며, 199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평가가 높아지고 있는,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이제 재평가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미국 휴스턴 미술관에서 열린 1976년 요때부터 이제 재평가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게 근데 요 영향은 꼭 이제 언급을 해야 돼요. 요거는 꼭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보셨죠? 시카고에 있었는데. 그죠? 이것도 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카이오보트도 하고, 이게 딱 봤을 때 카이오보트적이라는 거, 이게 바로. 그죠?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죠? 뭔가 색조가 차분하고, 그죠? 차분하고 색조 자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도시적인,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실제로 미국의 대표적인 리얼리즘가 에드워드 호퍼, 우리 이제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죠? 여기 278쪽에 나오는데요, 이 그림도. 그죠? 에드워드 호퍼, 미국 작가로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미국, 그죠? 20세기 중반 작가로서 유명한 에드워드 호퍼가 자기는 카이오보트 작품에서 영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미술관에 카이오보트 작품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보면서 영감을 얻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940년대, 50년대, 60년대에 걸쳐서 에드워드 호퍼가. 그래서 이 그림도 그런 영향에서 카이오보트 영향 하에서 탄생한 그림이라고 딱 보면 딱 그렇게 다가오잖아요, 그죠?
도시적인 어떤 냉랭한 멜랑꼴리, 그래서 멜랑꼴리하고 차분한 색조와 그다음에 상당히 리얼리스틱한, 그래서 사실주의적인 표현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사실주의 표현이 아닌 그런 그 도시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향을, 그런 그림에 영향을 줬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미술사적으로 연결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카이보트가 이제 죽고 나서 그 유언장에 자신이 남은 걸 다 기증한다는, 이제 그림은 다 기증하는 거죠, 그죠? 그가 남긴 컬렉션 그림은 다 국가 미술관에 기증한다. 그래서 마네, 모네, 르누아르, 드가, 세자, 시슬레, 피사로 등 작품 67점 있었는데요. 모두 정부에 기증하여 미술관에 전시하는 것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였고, 이제 그 집행인은 르누아르, 그죠? 그래도 다른 인간들은 못 믿고 가장 착한 르누아르로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증하면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제 처음에 안 버렸어요. 절반 이상을 여러 차례 몇 개 좀 받아들이는 척하고 나머지는 이거 못 받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정부가. 물론 이유는 있죠. 이거 관료들이 받는 거니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인데 그 당시에 물론 두 번째 이유가 더 컸어요. 첫 번째는 이게 물론 인상파가 나름 알려지긴 했지만 원래 늦잖아요, 그죠? 공식적으로 이게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거는. 그래서 보수적인 정보 관료들에게 인상파 그림들은 여전히 뭔가 이게 비주류인데, 그러니까 비주류, 새로운 주류로서 몇 개는 받을 수 있지만 대대적으로 받아서 전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몇 개만, 대표작 몇 개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못 받겠다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요게 특히 그때 문제가 됐어요. 그때 말씀드린 거 한번 언급드렸는데요. 이 카이보트가 1894년에 죽는데 그때 하필 무정부주의자의 테러에 의한 프랑스 대통령을 암살까지, 프랑스 대통령이면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프랑스는 물론 그 국무총리가 다스리지만 이때는, 그죠? 총리가 하지만은 대통령은 상징적 인물이지만 그래도 이때는 대통령이 나름 어느 정도 힘도 있었어요. 완전 상징은 아니었어요, 나름. 그런데 이 암살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대통령 암살.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인상파의 정치적 성향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왜냐면 지금 피사라고 했잖아요, 피사로, 그죠? 컬렉션에서는 명백한 무정부주의자 피사의 그림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 피사로를 떠나서 그 대중적인 이미지가 이미 당시에 야, 인상파 쟤들은 뭔가 반정부주의자, 이거 왜냐면 아카데미에 반대하는 거니까, 그죠? 야, 정부가 공인한 아카데미 살롱전에 참여 안 하고 지들끼리 따라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뭔가 반골의 반정부주의자, 내지는 나가서 아예 무정부주의자,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아예 기존에 원래 있었어요, 항상 그게. 그 자체가 벌써 이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않고 지들끼리 뭐 새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정부주의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게다가 피사로는 아예 명백한 무정부주의자였고, 그러니까 이거 못 받아들인다, 우리가. 이 정부가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그죠?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명단의 피사로 그림 있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다가 이제 하나하나, 그죠? 이제 여러 해가 흐르면서 르누아르가 계속 이제, 그죠?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받아들여져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오르세 미술관에 다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 작품들이. 그러니까 그 물랑들라 갈레트 그것도 결국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카이보트가 가지고 있다가 기증해가지고 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카이보트는 자기 친구들 그림 중에서 안 팔릴 것 같은 그림을 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 안 팔린다, 못 팔겠다 해가지고 그것들만 주로 샀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 인상파의 대표적이 된 거예요,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 그죠? 근데 자기 그림은 오히려 거꾸로 시카고로 가버렸어, 그죠? 오르세에 걸리지 않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참고로, 근데 요게 그 당시에 이게 여론이 진짜 안 좋았다는 거예요, 여론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 무정부주의자에 의한 테러가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죠. 원래 무정부주의자들이 과격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들 대학을 이미 보내셨으니까 그러는데, 이 서울대에도 지금 이게 무정부주의자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자기 이렇게 서울대 무정부주의자 모임 합니다 해가지고 이거 있어, 애들이 있어. 그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좀 튀어 보이려는 심리 같은데 좀 튀어 보이려고 뭔가. 후인하는 사람들 깊이 파고들면 사상적으로 무정부주의랑 연결된다. 그러니까 그죠, 코인이 그죠, 정부 화폐가 아닌, 그죠, 자유 화폐니까 그렇게 연결도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서울대는 있어요, 계속 그 모임이 계속 붙더라고, 계속. 그게 오히려 안 보였는데 요즘에 또 그런 것 같아. 몇 년 전부터.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전에는 그런 거 보지 못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또 어디서 또 누가 또 했는지. 근데 어쨌든 무정부주의자들이 상당히 과격해요.
그죠? 기존 체제 자체를 다 뒤엎기 때문에 체제를 부정하는 거니까 어떤 정치 체제나 그 억압을 다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과격한.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 암살 사건 이렇게 해서 이 대통령을 뛰어들어서 칼로 찌르는 거야. 칼 보이시죠, 그죠? 칼을. 그다음에 총이 아니라 칼로 저렇게 찔러서 사망하게 할 정도로 해서 이탈리아 무정부주의자가 그렇게 살해하는. 그래서 이 카세리오 이 사람은 자기 용의자는 단독 범임을 주장했지만은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연루돼 있을 것으로 보고서 프랑스 내 무정부주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신문 감시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피사로가 감시 명단에 올랐다는 거예요. 무정부주의자. 왜냐면은 무정부주의 그 저널을 받아봤거든요. 저널. 그러니까 이 저널 받아온 사람 누구냐 해가지고 그 명단 다 조사 들어가고 다 이제 추적해가지고 감시 명단에 오른 거죠. 피사로도. 그래서 피사로도 행동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어디 멀리 여행 못 가고 왜냐면 또 사고 칠 수 있으니까요, 그죠? 못 가고 그러다가 이제 벨기에로 잠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런 사건 때문에 프랑스 내 모든 유형의 무정부주의자의 어떤 선전을 금지하는 금지법이 아예 사실상 금지법이죠. 무정부주의자 금지법이 만들어질 정도로 이렇게. 자, 그다음에 또 유명한 사건은 아시죠? 무정부주의자의 테러. 그 유명한 사건은. 그 4년 뒤에 또 있었어요. 이 유명한 사건은 이거. 왜 뮤지컬 엘리자벳. 선생님 아시죠? 그죠? 옥주연 나오는 거, 옥주연. 그죠? 이 주인공이 엘리베스 황후 아니에요. 오스트리아 황후. CC, 그죠? 다들 아시죠? 거의 다 들어는 보이죠? 그죠? 가서 보신 적 있나요? 엘리자벳 이거? 엘리자벳, 그죠? 이건 그 사람들이나 보지 저희 세대는 잘 안 보나? 자, 그래서 CC 황후 유명한 거죠? 오스트리아 제국의 황후. 그래서 이게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귀족 여성, 그죠? 그러니까 공주 중에서 가장 예쁜 공주. 그런 것 같긴 해요, 그죠? 정말. 안 섞였나? 그죠? 이건 합숙부르주지 아니잖아요. 시집 온 거니까, 그죠? 시집 온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그죠? 허리도 19인치래요, 19인치. 그러니까 평생 걸 유지했대요. 60대까지. 가장 아름다운 그 공주 프린세스로서 유명한 CC. 근데 CC도 그 4년 뒤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죠 이렇게 프랑스에서 큰 일이 있어가지고 막 법을 강화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게 일종의 억압이 되는 거지. 무정부주의자들에 대한 탄압이 되니까 그 탄압이 심해지면은 또 더 큰 막 테러가 나는 거죠. 사실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얼마 안 있어 4년 뒤에 그죠 이탈리아 무정부주의자 루이지 루케니가 이제 또 이 칼로 찔러 죽이죠. 그죠 이 황후를. 이게 가장 유명한 그러니까 그때쯤에 19세기 거의 말에 가가지고 이렇게 대표적인 테러 사건이 나니까 무정부주의자들이 이게 당연히 평판이 좋을 수가 없는 거죠 대중적으로 그죠? 자, 근데 이것도 내년에 또 한다 그러더라고요 엘리자벳 내년에 벌써 잡혔더라고 2026년 공연 해가지고 그래서 옥주연 그래서 가수 옥주연 씨가 근데 이거는 아무나 그 주인공을 할 수 없대요 이 황후가 173이었대요 키가. 그 당시에 173은 지금으로 따지면 180이 넘는 정도, 181, 2 정도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배역을 하려면 항상 173이 돼야 된대요, 키가. 근데 아시아는 좀 낮춰가지고 170 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 옥주연 씨가 키가 크잖아요. 그런 데 있다고요, 배역이 되게 아무나 할 수 있는 배역이 아니라 어쨌든 뭐 까다롭다고 합니다. 라이센스 줄 때 이쪽에서.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가장 유명한 그런 테러 사건이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테러 사건과 연루되는 바람에 인상주의자들의 그림도 수용이 늦었고 그런 식의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로댕 참 이게 문제적 작가인데 진짜 문제적 작가. 이 로댕 그래서 정말 유명한데 우리가 그죠 일반 사람도 다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다 아는데 이거 왜 유명한 거 그죠? 왜 그런지 이게 잘 또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근데 그거 어려운 거는 이 미술사 책을 봐도 제대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옛날 낭만주의적 관념에서 자꾸 어떤 뭐 천재성 어쩌고 이렇게 해서 갑자기 천재가 뭐가 훅 나온 것처럼 그렇게 좀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요. 그 영화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지. 영화 같은 데서 보통 과장되거나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니까요. 깜을 그러던데 이렇게 그죠? 뭔가 갑자기 천재 작가가 훅 나온 것처럼.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죠. 여기 나오게 된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먼저 이제 이게 책이 있으니까 책을 한번 전체 한번 쫙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다시 보시면서 책도 다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208페이지 그죠? 로댕 최초의 현대 조각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조각가. 이것도 참 뭐 쉽진 않죠. 현대는 많이 붙은 게 이것도. 읽어보시겠습니다. 20세기 조각가인 브랑쿠시는 그죠? 브랑쿠시. 그죠? 브랑쿠시 작품 아세요? 242쪽에. 그죠? 자꾸 이렇게 볼 때 왔다 갔다 하긴 잊어버리질 않아요. 242페이지에 유명한 그죠? 이 공간 속의 새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242페이지에 그 브랑쿠시 작품 그죠? 공간 속의 새. 이거 이제 이렇게 오면 이제 어떻게 돼? 이제 이 정도로 오게 되면은 이 조각이 실제로 내가 그 작업하는 의미는 사라지고, 그죠? 그래서 20세기로 오면서 조각이 어떻게 됐어요? 조각이 아니라 그냥 오브제가 돼버렸어요. 오브젝트, 그죠? 물건 배치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조각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조각이 이제 더 어려워진 거예요, 사실 그게 이게 그러니까 로댕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그 조각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요. 벌써 이렇게 브랑쿠시만 오면은 물론 이건 자기가 직접 만든 거긴 하지만은 그래서 옆에 또 모딜리아니 같은 경우도 뭐 여기 자기가 지금 이렇게 만든 거긴 하지만은 그 뒤로 보면 그냥 그러니까 말 그대로 뒷시장에 변기 갖다 놓은 것도 그것도 말로 조각이잖아요, 그죠? 오브젝트, 그죠? 오브제 사물을 갖다 놓고 그게 회화는 아니니까 뭐 조각으로 들어가요 지금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뒤는 참 난처지게 되는 거죠. 조각이 그 조각이 참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장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서울대 미대에서도 제일 그 뭐라 그러나 그걸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걸 좀 제일 격정적이고 저한 친구들이 다 조속과애들이에요. 우리 옛날에 회화과에 조속. 잘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정이랑 끌로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깎은 게 조각이고 네. 이렇게 빚어서 한 게 조소고. 예. 그럼 요즘 나오는 조각들은 그 두 개가 다 아니잖아요. 그냥 뭐 오브제를 갖다 놓는 거는 그죠? 오브제도 사물이죠, 아니고 사물. 3D 뭐 네, 이런 거 3D 그런 거. 근데도 걔네들 조각이라고 아니,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각 그죠? 뭐 그렇게 그 범주로 넣는 거죠 그냥 그 영역으로. 그러니까 회화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그죠? 회화도 아니고 또 근데 공예랑도 또 잠깐 또 왔다 갔다 해야 돼, 그죠? 공예도 이런 거 사물 아니에요. 근데 공예라는 표현상 이 좀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조작이.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아니면서 그냥 이렇게 전시되는 거를 다 그냥 조각의 영역으로 넣는 거죠. 그죠? 그 말의 원래 의미나 이런 거를 따지진 않고 그냥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말의 의미를 따지면요, 그죠? 이렇게 흙으로 빚어서 만드는 게 있고 깎는 게 있고 다 다르잖아요. 다를 텐데.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브랑쿠시 다시 이제 208페이지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책 전체를 한번 우리가 쫙부터 보실 텐데요. 좀 이따가. 그래서 20세기 브랑쿠시는 그렇게 갔는데, 근데 그 뒤 좀 보세요. 19세기 조각계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21세기는 더 절망적이다. 그죠? 그렇게 보죠. 어느 날이 더 절망적이다. 그죠? 어느 날은. 그 19세기 조각계 상황은 절망적이다. 근데 이 절망적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자신의 관점이에요. 자기. 브랑쿠시의 관점이지, 오히려 19세기 조각계 상황은 매우 풍족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아니 일거리가 있으니까 일거리가 그죠? 일거리가 있으니까 그때는 일거리가 있거든. 일거리 있고 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다 이제 공공 조각이고 뭐 동상이고 이런 거지만 처음에 우리 그 바지우 그 무덤에서 봤잖아요. 그렇게 일거리가 있고 계속 주문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때는 오히려 풍성했어요. 19세기 때는. 근데 20세기 때부터 이제 없어진 거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을 다 반듯하게 짓고 나니까 뭐 조각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20세기 상황부터 조각가들이 할 일이 없어진 거죠. 자, 그러나 로댕의 등장으로 인해 모든 것이 변했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 당시 조각, 이건 당시가 아니라 본래입니다. 본래 조각은 공공기념물의 장식적인 요소로 하락했으나, 하락했다고 표현한 것도 이것도 이제 오늘날의 관점이에요. 원래 그런 건데, 근데 오기스트 로댕이 조각을 독자적인 예술 장르로 격상시켰다. 뭐 격상이나 말보다는 그냥 독자적인 예술 영역, 그죠? 예술 장르로. 독자적이란 말이 뭡니까? 독자적이라는 말이, 그죠? 우리 건축물에 들어가면은요, 조각을 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건축물에 들어가 있는 조각품은, 건축물에 조각품이 들어가 있으면은요, 건축물에 조각품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살아가면서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건축물, 무덤, 아니면 뭐 교회에 있는 조각물은 우리가 살아가면, 즉 삶에서 삶과 결합됐다는 거지. 그게 핵심이에요. 삶과 결합돼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축물에 그게 있으면요. 그런데 이게 그 여기 쓴 것처럼 여기죠. 이게 그죠? 오기스트 로댕 그죠? 딱 대충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그죠? 현대 조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현대라는 말이 요거랑 통납니다. 요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새로운 스타일의 의미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현대 조각은 스타일이 아니고 스타일상 현대 조각이라는 건 없죠. 스타일에서 뭐 현대 조각이 공통된 거 없잖아요. 그죠?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의미에서 현대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조각이 장인의 기회라는 거예요. 장인이 만드는 거, 그죠? 장인이 이렇게 건축물 장식하고 만들고, 그죠? 건축물에 그 기둥을 여심상으로 세우고, 그게 이제 그 조각가들이 하는 거예요. 그 장인의 기회. 근데 로댕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예술 영역, 자율적이다. 이 자율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자율적이라는 게. 그전 장인의 작업은 타율적이에요. 그죠? 주문이 있어야 만드는 거잖아요. 주문에 따라서. 그러니까 타율적인 거지. 근데 로댕은 어떻게 돼요? 자율적이라는 건 주문이 없어도 그냥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냥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팔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나름. 그죠? 로댕은. 근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못하죠. 그죠? 다른 사람들. 조각이 이게 어려워요. 조각은 회화에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그 비용이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가고, 또 조각도 마찬가지로 한 번 만들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엄청.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자율적인 예술 영역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삶과 이 분리는 삶과 분리됐다는 게 중요해요. 삶과 분리됐다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미술관에 전시될 용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죠? 지나가면서 도로에서 보고, 저기 동상 서 있네, 그죠? 여기 뭐 아름다운 뭐 부조가 있네, 이렇게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미술관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삶과 분리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낸 게 뒷시장이죠, 뒷시장. 그죠? 뒷시장의 변기가, 이거 미술관에 갖다 놓으면은 삶과 분리시키면 예술이 되는 거고, 그죠? 이게 삶 속에 우리 화장실에 있으면은 그냥 일상용품이고. 그래서 뒷상이 그 문제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뭡니까? 이게 삶과 분리돼요. 삶과 분리됐고, 그 다음에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오로지 그 자체 감상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요 의미예요, 요 의미. 조각을 이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오로지 그 자체 감상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뭐 사회적인 의미, 그죠? 무엇을 뭐 기념한다든지, 그죠? 누구 어떤 기념적인 인물상, 그러니까 누구를 기념하는 일을 같은 그런 의미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어떤 뭐 실용적인, 그죠? 실용적. 또는 그냥 단순히 예쁘게 꾸미도록 장식적. 이런 용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용도 없이 어떤 사회적인 의미나 뭐 당연히 정치적인 의미나 그런 것도 없고, 실용적인 것도 용도도 아니고, 장식 뭘 꾸미려고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미술관에 삶과 분리해서 미술관에 놓고 그 자체 감상하는 것이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죠? 그런 그 예술로서의 조각이 바로 로댕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로댕부터 시작됐는데,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아실 수 있겠죠.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어렵다는 거 이게.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조각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그죠? 조각이든 조서든 뭐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팔아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어요. 로댕 이후에 사실상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실상 없어요. 그죠? 오늘날에 뭐 현대 조각가들 다 먹고 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지자체랑 이렇게 막 결탁해가지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그냥 돌멩이 하나 몇억 원에 팔아 넘기고 그런 거밖에 없다는 거야, 사실은. 실제로 사람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사실은 로댕이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뒤는 그거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프랑크시 어쩌고 나와도 자기가 조각 작품만 팔아가지고 예술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조각 작품은 당연히 거래 시장이 성립해야 되는데, 회화랑은 다르게, 회화는 거래 시장이 성립하고 그것이 어떤 부의 축적, 그죠?
부가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나름 편리성이 있는데 조각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단점이 있어요. 조각은 이게 무겁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오히려 회화보다 조각이 파손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죠? 그죠? 파손 가능성이 훨씬 크잖아요. 파손 가능성이 훨씬 크고 거기다 불을 축적할 수 있는 이런 게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운반 이런 것도 용이하지 않고 그래서 그 시장에 성립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조각은.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작가들도 먹고 그 전문 작가들은 먹고 살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까뮤 꿀러들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나름 손재주가 있다 그래도 그걸 그렇게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사줄 사람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더 큰 손. 그게 정부든 교회든. 그러니까 그럴 때만 조각이 융성한 겁니다. 이제 그 얘기 나올 거예요. 로댕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요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현대 조각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걸 로댕 이런 거 보니까 이 책 뺏기고 저 책 뺏기고 다 비슷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미술사 책 보니까 서로. 근데 근본적으로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 어렵진 않아요. 현대 조각이라는 게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낸 건 아니고 스타일적으로는 그런 건 없고 요런 의미. 뭔가 조각도 그 화가처럼 독립적인 아뜰리에에서 작업을 자율적으로 주문 없이 자기가 자율적으로 작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런 그 영역, 그런 위치가 되었다. 그게 로댕부터라는 겁니다. 로댕부터인데 근데 그 뒤 작가들은 그런 사람이 드물다는 거죠. 그죠? 드물다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다른 제한 조건 때문에. 그래서 그 조각과 회화의 차이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 보시겠습니다. 조각과 회화의 차이가 많죠. 그거의 그 예. 발레 예, 발레. 조각상 있잖아요. 예. 그것도 저런 의미. 그러니까 그 시대가 좀 그렇게 태동하는 시대가 아니면. 그러니까 드가도 바로 그거였죠. 그러니까 드가가 뒷시장이 전전하고 그러니까 드가도 그거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그죠? 영역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 어디 전시될 이런 그죠? 사회적인 의미는 근데 드가는 사회적인 의미 좀 있었죠. 근데 그거 말고 이런 의미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로지 전시할 목적으로 만든 거니까 드가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나름. 그러니까 둘이 시대도 비슷하고. 그렇죠. 예, 예. 교류가 그러니까 그 시대에 좀 그런 게 시대적으로 있었나. 있었죠. 그러니까 있었죠. 그건 큰 의미에서 예술 자체가 우리 그 어떻게 요거 그러니까 대문자 아트가 성립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컨센서스가 있는 거죠. 예술하는 사람들은 다 음악가도 그렇고 그죠? 음악가들도 우리 그 귀족들의 그 주문 받지 않고 내가 괜히 뭐 귀족 그 생일 잔치 음악 따로 만들고 대관식 음악 따로 만들지 않고 자기가 자율적으로 작곡을 해서 그죠? 그거를 발표해가지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쉽지 않죠. 하지만 이제 그때부터 그런 그 음악가건 그죠? 물론 그게 가장 먼저 시작된 게 사실은 소설가예요. 소설가는 일단 쓰고 시장에 판매해서 그죠? 책이 잘 팔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먼저 시작된 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자율적인 예술 영역으로 가장 먼저 시작된 게 문학인데 근데 문학은 상대적으로 그게 쉬워요. 왜냐면 문학은 이게 드라마잖아요. 소설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를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쉽게 성립하고 책이 많이 팔리고 그래서 문학이 가장 예술 영역에서 가장 크죠. 그죠? 그 경제적으로 따지고 뭘 따져도. 근데 다른 영역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영역들은 회화나 그죠? 조각이나 음악도 그렇고 뭔가 삶과 분리돼서 그 자체 감상하는 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고 이걸 하느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그나마 회화는 그것이 가능했던 게 회화가 그 부를 저장할 수 있는 그죠? 그런 걸로 인식되면서 그죠? 투자처로 투자할 수 있는 대상품으로 인식되면서 회화는 그게 시장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나름 그 가장 먼저 나름 자율적인 영역이 됐는데 다른 영역들은 그게 어렵다는 거죠. 사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다 그래요. 현대무용이든 뭐든 이 현대적 같은 것들은 다 거기서 걸림돌이 생긴 거예요. 현대무용가들이 현대무용만 해가지고 막말로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쉽지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현대적인 출발점은 바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 장인의 기회였을 수밖에 없는데 로댕은 이제 물론 로댕이 당연히 여기서 출발했어요. 로댕도 이거였습니다. 이거였는데 이거를 너무 이거로부터 이제 좀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물론 로댕이 뛰어난 건 요건 있어요. 이 장인적 스킬 정말 손놀림, 절정 거의 이 진흙을 특히 진흙을 잘 점토를 점토 가지고 2, 3분이면 딱 앞에 있는 사람 흉상을 딱 만들어서 진짜 2, 3분 그 정도로 손놀림이 절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점토거든요, 점토.
그다음에 이거는 그만큼 그 전에 고생을 많이 했기 그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일단 나올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얘기 나옵니다. 자 그다음 보시죠. 다 얘기 나오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화에서 나오는 제일 중요한 단어는 그래도 어쨌든 로댕으로부터 이 조각이 뭔가 독자적인 그죠? 독립적인 자율적인 그죠? 주문받고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먼저 만들어내고 그것을 그 대중에 선보이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런 조각가로서 최초다. 자, 그다음에 둘째 문단. 젊은 시절 로댕은 에꼴데 보자르, 그죠? 국립 고등미술학교, 그죠? 이거 에꼴데 보자르에 입학에 3번이나 실패했다. 그러나 이런 실패로 말미암아 그는 경직된 아카데미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있는 인체를 기초로 한 자신만의 독자적인 스타일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 이탈리아 여행을 통해 도나텔로나 미켈란젤로의 걸작을 공부함으로써 그 예술은 큰 전기를 받게 된다. 미켈란젤로의 묶인 노예상은 로댕의 등신대 조각상이자 최초로 중요한 등으로 기록되는 청동시대 왼쪽에 있는 거에 영감을 주었다.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고도의 자연주의 기법. 이는 당시 대상을 이상화하는 조각에 대한 결정적 반응이었다. 이 대상을 이상화한다는 게 이게 고전주의 조각 말하는 거죠, 그죠? 고전주의 뭐 비례 딱 맞도록 하는 거, 그죠? 고전 그 그리스의 그죠? 그리스 여신이나 그리스 그 남성 상들, 그죠? 그 신들의 그 상이 딱 그 비례 딱 맞도록 아주 이상화해서 표현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반발로서 고도의 자연주의 기법이라고 했는데, 이제 또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주의란 말이 이제 쉽지가 않죠. 자연주의 기법은 비평가들을 놀라게 했고, 그들은 로댕이 인체로 주물을 떴다고 비난했다. 칭찬인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이게 전례가 있어서 그래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아마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사람 신체에다가 우리가 왜 배드 마스크 뜰 때 죽으면 이제 왜 뜨듯이 살아있는 사람 신체에다 석고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석고로 주물을 그죠? 떠가지고 이제 반 잘라서 딱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사람 신체가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벌써 한 3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또 엄청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죠. 근데 이게 여기 있는 그림 거기 있는 거잖아요. 거기 있는 로댕 청동시대 그죠? 왼쪽에 있는 그죠? 왼쪽 아래쪽에 있는 이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과 똑같다라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보시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완전 똑같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만해가 유명해진 이유가 뭡니까? 만해가 유명해진 이유가 만해. 무슨 스캔들이죠, 스캔들. 어그로를 끌어야 돼. 이게 지금 이것도 결국 그거예요. 이 작품성 자체를 그렇게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로댕도 인정해. 근데 왜냐면 초창기 작품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스캔들을 일으켰어요. 스캔들 바로 이렇게. 야 저거 혹시 사람 갖다 뜬 거 아니야 그냥? 근데 그게 이제 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사위원들도 문제가 되고 이제 일반 대중들도 야 뭐 사람 그냥 떴어? 그게 무슨 조각이야? 예술이야?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 야 그럴 정도로 솜씨가 대단해? 실제로 뜬 게 아니라면 대단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로댕 이름이 아니지 이게 스캔들이 돼야 원래 이름이 뜨는 거예요 원래 이게 네, 노이즈 마케팅 이게 맞습니다. 이 노이즈 마케팅 이게 그리고 또 그게 그런 전례가 한 30년 전에 있었거든요. 살롱에서 여성 이렇게 실제로 떠가지고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물론 다음 시간에 보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한테 중요한 단어는 그 자연주의라는 말이거든요. 자연주의.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사실 이게 이렇게 나오면은 일반 그 독자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미술사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뭐 자연주의가 나오고 이거 뭐야? 자연주의가 그죠? 자연주의가 나오고 이때 여기저기 막 나오거든요. 그죠? 그냥 자연을 뭐 그린 걸 자연주의라 하기도 어느 때 가서는 여기서 이거 자연을 그렸나? 근데 이거 자연주의라니 뭐 이거 자연적인 걸 똑같이 그렸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적합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여기. 그래서 내추럴리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미술사 책 이것저것 보니까 또 그냥 서로 이리 베끼고 저리 베끼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도 설명을 안 해놨어. 이 의미가, 근데 근본을 알아야 돼요. 이 내추럴, 자연주의라는 것은 자연적 감정이라는 말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드는 감정.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드는 감정을 드러내도록 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똑같이 드러내는 게 한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똑같이 드러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과장됐어요. 이거 나중에 그 상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 청동시대 보시면은요, 가운데 가슴이나 뭐나 이런 게 좀 과장됐죠. 블럭블럭, 그죠? 그건 물론 로댕이 그 빛의 효과를 고려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매끈하게 하면 이게 너무 밋밋하고 빛의 효과가 안 나는데 이게 좀 울퉁불퉁하게 하면 빛의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로댕의 그 손기술이자 그 타고났다기 보다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로댕이 손을 만지면은 그 약간의 그 굴곡이 치면서 빛의 효과가 딱 음영 효과가 나도록 그게 이제 로댕이 제일 그 스킬적으로 테크닉적으로 가장 뛰어난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그렇지 않은데 실제 인간하고 사람하고 달라요. 당연히 똑같이 그런 의미에서 자연주의가 아닙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그 자연주의라고 표현했을 때 여기서 의미는 자연적인 감정, 우리한테 자연적으로 드는 감정을 드러내도록. 근데 그 감정을 드러내려면은 그게 그냥 드러나겠어요? 그다음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로댕이 인체로 주문을 뒀다고 표현했다. 로댕은 이 작품의 사실성에 대해 사실이랑 똑같지는 않은데 일단 그런 소문이 난 겁니다. 지금 이 주문을 뜬 거 아니야 소문이 났어. 해가지고 나는 자연에 복종하며 결코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고 우기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의 자연을 감정이라는 말로 바꾸면 좀 더 이해하기 쉬워요. 그죠? 그럼 좀 더 이해되죠. 그죠? 자연적 감정. 자연적으로 드는 감정을 우리가 지배할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자연적으로 드는 감정을 어떻게 지배하겠어요? 자연적으로 드는 감정을. 그래서요, 내부의 감정이 드러나는 드라마틱한 포즈를 취하기 위해 로댕은 전문 모델의 상수리 셋을 지향했다.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겠냐면요, 그러니까 이 자연주의라는 것을 제가 여기 뒤에 써놨지만 미리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은 거예요. 요거 앞에 먼저 보시면 같이 보시면 될 텐데요. 그러니까 그 손놀림을 통해서 그럼 어떤 스타일이냐 로댕 스타일을 이걸 하나로 정의할 수는 없는데 핵심은 결국 감정이에요. 감정. 그래서 인물의 내면적 감정. 근데 이 내면적 감정은 자연스럽게 드는 감정이에요. 그죠? 인위적으로 우리가 그 포즈를 취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속으로 드는 그 자연스러운 감정을 얼굴 표정뿐만 아니라 몸 전체로 드러난다는 거. 이게 핵심이죠, 이게. 그죠? 몸 전체의 표현을 통해 드러내는 걸 추구했다는 겁니다. 몸 전체, 그러니까 근육이나 뭐나 이런 움직임, 그죠? 근육과 움직임과 그 음영을 통해서 몸 전체를 통해서 인물 내부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추구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과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죠? 사실 몸은 내가 아무리 속에서 분노로 들고 있다 그래도 몸은 그냥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어떤 분노를 요거로 드러내려면은 이 피부의 표현에 당연히 과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비난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비난하는 의미는 아닌데 어쨌든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왜 낭만주의냐? 낭만주의가 감정을 중요시했잖아요. 감정, 그죠? 고전주의랑 반대돼서 고전주의는 어떤 이성, 질서, 조화를 추구했는데 낭만주의는 그 취소상으로는 감정, 정열, 그죠? 영감. 그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드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드는 감정, 영감, 그걸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낭만주의에 사실은 이 로댕이 이게 자연주의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낭만주의라고 말하면 되고, 근데 그거를 표현하려면 어쨌든 몸 전체의 움직임이나 근육을 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드러내려면은 얼굴 표정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여기 나온 김에 넘어가기 전에 이 인생으로는 예술적지위를 통해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추구한 것으로는 타의 주장을 불러요. 셀 수가 없어. 숫자를 그 여성 관계만 지금 셀 수가 없어. 거의 한 200명 될 것 같은데 200명도 넘을 수도 있어요. 200명 넘을 수 알 수 없어. 진짜 타의 추종을 불러요. 타의 추종을. 그것도 오히려 나이 들어서. 왜냐면 젊을 때 유명하지 않았잖아요. 한 50대까지 유명하지 않았고, 이게, 그죠? 까밀고리들 만나고, 그 뒤부터 유명해져가지고, 오히려 60대 때 아주 그냥 절정을 찍어야 그냥 다 난리가 아니야. 정말 타이틀을 불합니다. 이게 아주 난리가 나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쨌든 나중에 이제 같이 아무튼 하시고요. 우리 지금 요 얘기 보시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자연주의 얘기를 좀 더 해보시면, 자연주의 얘기, 요거, 하기 전에, 자연주의 얘기,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자, 로댕의 자연주의라는 것을 아까 한편 나왔잖아. 이걸 왜 자꾸 미술사가들이 평론가들이 자연주의라고 부르냐?
자연주의라고 부르는 이유는 고전주의의 반대말로 그냥. 왜냐면 고전주의는 이 아이디얼 아니에요. 아이디얼. 내추럴이 아니라 아이디얼. 그러니까 고전주의적으로 이상화된 형태나 표현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고전주의적으로 뭔가 이상화된 아이디얼한 형태를 추구한 게 아니라 그런 그 대항적 의미로 반대 의미의 규정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또는 있는 그대로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이렇게 그 조각을 했다, 형상화시켰다라는 의미의 자연주의는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는 아닙니다, 결코. 그러면 뭐를 있는 그대로 한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낭만주의는 인간의 자연적인 감정을 가장 원초적인 것으로 여겼다. 자연적으로 드는 감정, 자연적으로 드는 어떤 정열, 느낌, 영감, 이게 가장 원초적이다. 그래서 로댕의 자연주의란 인간에게 원초적으로 드는 자연적인 감정을 이제 몸 전체를 통해, 그죠? 표정만이 아니라 몸 전체를 통해 형상화하면서 표현하려는 시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작품을 보시겠지만 예를 들면은 그 칼레이 시민들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죠? 칼레이 시민들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왜? 아세요? 칼레이 시민들. 왜 그 칼레 도시가 이제 영국 왕한테 포위당해가지고 너희 다 몰살하기 전에 그럼 너희 그 시민 대표 6명을 보내라. 6명을 처형하고 오면은 이제 너희를 용서해주겠다. 해가지고 6명이 이제 시장부터 그럼 내가 가겠다. 대신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6명이 시민 대표가 딱 돼가지고 다 옛날에 벌거벗고 중세 때니까 그죠? 100년 전쟁 당시에죠? 벌거벗고 이제 스스로 쇠사슬 차고서 이제 영국왕 앞에 갈리는 거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걸 칼레 시에서 주문했어요. 칼레 시에서 그죠? 우리 이제 그런 칼레 시민들 그 당시 영웅적인 시민 그 대표들을 기리기 위한 동상을 만들겠다. 그래서 로댕한테 이제 로댕이 그거를 이제 따내가지고 내가 만들겠다 해서 만들게 됐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적으로 생각해 보든지 그 시민 대표들의 어떤 결연한 의지와 왜 그죠? 뭔가 그런 게 딱 얼굴에 드러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로댕은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로댕은 공포에 질려서 그죠? 모든 걸 포기하고 물론 자기가 택해서 가는 거지만 그죠? 나는 의지에서 끌려가지만 6명이 질서정연하게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뭔가 약간 공포에 그게 왜? 자연적으로 드는 감정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죽으러 가는 건데. 원초적으로 드는 그 자연적인 감정을 가진 그거를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부당하지.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자연주의. 그럼 좀 이해되시겠죠, 그죠? 어떤 이상화된 우리가 바람직한 모습, 바람직한 감정이라고 여기는 그런 거를 표현했다기보다는, 그죠? 보세요? 스탠포드 대학에 있다고. 칼레이 시민당에. 칼레 시민상도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그러니까 바로 칼레 시민 이제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그죠? 그 사람한테 원초적으로 드는 그 감정을 온몸을 통해서 표현한 그죠? 그런 의미에서 자연주의라고 좀 이해되시겠습니다. 그죠? 왜 이제 자연주의라고 불리는지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주의라면 이런 의미를 보통 받아들여요. 그죠? 지금 그렇게 좀 썼거든요. 이거 사실 저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거. 줄거리를. 사상 줄거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그냥 스캔들이, 야, 이거 그냥 있는 그대로 본뜬 거 아니야, 사람을? 근데 사실은 본뜬 게 아니거든요. 본뜬 거랑은 달라요. 본뜬은 오히려 매끈해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보시겠지만은요. 자연주의란 말 그렇게 먼저 이해하시면은 한 가지 해결이 되시겠습니다. 로댕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열쇠, 그죠? 로댕의 작품을.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그러니까 거기 쓴 것처럼 그러니까 내부의 감정이 다시 읽으시면요. 내부의 감정이 드러나는 드라마틱한 포즈를 취하기 위해 로댕은 전문 모델의 상투적인 제스처를 진행했다. 이게 왜 그렇겠어요? 전문 모델은 상투적인 즉 저 이상화된 자세를 취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그래요? 그럼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런 표정 지어야 돼. 이런 식으로 전문 모델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냥 자연스럽게 드는 감정. 그래서 그거를 추구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스럽게 드는 감정을 표현하겠다. 그래서 로댕은 고대 그리스의 조각상을 모방하는 신고전주의 조각가의 작품을 일컬어. 그죠? 이때는
여전히 신고전주의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마치 고전같이 박제되어 있다. 뭐 다 똑같겠죠. 그죠? 고전주의라는 이상화된 그 표정이라는 게 그죠? 표현했다. 그래서 로댕에게 공식 미술계의 작품, 아카데미의 작품은 실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죠? 형태가 거리가 먼 게 아니고요. 그죠? 형태가 거리가 먼 게 아니라 이 공식 미술계 작품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상화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 본연의 원초적인 자연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연적인 감정과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실제 외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는 신선하고 순간적인 포즈를 얻고자 이게 이제 순간의 감정에서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캉캉 춤을 추는 무용수들을 고용의 작업실 안을 돌아다니게 했으며 그들의 뒤를 쫓아다니며 모든 일을 쫓아가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그 포즈를 캐치해서 그거를 형성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뎀은 인체의 움직임을 통해 그러니까 움직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신체 전체라고 말씀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인체의 움직임과 신체 전체 그러니까 단순히 표정만이 아니라 그죠? 표정만이 아니라 신체 전체의 움직임과 신체 전체 몸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을 했다. 감정. 그래서 낭만주의 계열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항상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 내부의 감정을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과장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과장되면서도 그 약간의 그 굴곡이 주는 그 음영 효과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또 다 우리 정리할 때 나오시겠지만은요. 조각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회화랑 비교할 때. 뭐겠습니까? 이게 왜 음영 효과가 중요해요? 입체인데 왜 음영 효과가? 회화는 그죠? 색칠하면 회화는 색. 이게 조각은 색이 이게 색칠하지가 할 수가 여러 이유로 색칠하지 않는 요 그죠? 물론 옛날 그 고대 그리스 때는 색칠했어요. 그건 이제 주로 그 색칠하는 조각은 뭡니까? 그게 보통 나무로 만든 것들 색칠하잖아요. 나무. 그래서 우리 옛날 원시대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냥 이렇게 그죠? 뭐 장승 세우고 하는 그런 조각들은 다 나무로 해서 색칠을 했고 또 그리스 때는 그 돌로 만든 다음에 색칠했어요. 옷도 입히고 색칠했어요. 왜냐면 그거는 조각 그러니까 아까 저 쓴 것처럼 감상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뭐 신을 위한다든지 이런 기원하는 의미니까 일상 사람들처럼 다 색칠하고 했다는 거. 그게 물론 지워졌죠. 근데 이게 이걸로 넘어오면서부터 그죠? 르네상스를 거치면서부터 색칠을 안 하잖아요. 그죠? 색칠 안. 근데 그 색의 표현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한편으로는 조각가들을 제한하는 거죠. 표현의 그 다양성. 네? 효과가 안 나니까 또 안 하느냐만 못. 안 하니면 못한 거죠 사실. 그리고 일단 그것도 있어요. 염료가 금방 벗겨져 이게. 종이 칠하는 건 유화랑은 달라요. 금방 다 훼손돼 버리니까 효과가 거의 없는 사실상 없는 거죠. 오히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 근데 이제 그거를 오늘날에 극복을 했잖아요. 오늘날에 이제 왜 극사실주의로 오면은요, 예를 들면은요, 오늘날에 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그죠? 그래서 324로 오면은요, 이게 뭐 극사실주의 조각으로 나오는 거예요. 324. 아래쪽에 324 아래쪽에 이 조각이죠. 카드 조각은 여기 이 조각이에요. 오늘날은 뭐 이렇게 뭐 플라스틱으로 색채 그대로 제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색채적인 제한에서 벗어났지만 또 그게 또 오히려 흑백 사진이 더 매력적인 것처럼 그죠? 우리가 오히려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각이 또 그 색채의 색채의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음영 효과를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실제는 매끈하더라도 매끈하게 하면서도 뭔가 음영 효과를 줘야 되기 때문에 굴곡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굴곡을 주는 게 제일 잘하는 모델이에요 사실 이게. 오히려 고전주의 조각들은 그냥 매끈하잖아요. 매끈하거든요. 그거는 오히려 그냥 볼 때는 볼품이 없어 보이고 살아있는 느끼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매끈하면 대리석 조각이 매끈하면 이렇게 꿈틀꿈틀. 최소한 근육이 이렇게 포즈를 취하는. 근데 이제 물론 객관적으로 말하면 과장된 건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다시 이제 208페이지로 오셔가지고요. 다시 보시면은요.
그래서 그 밑에 둘째보다 로뎀은 인체의 움직임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려 했다. 감정, 제일 중요한 단어가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항상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 내부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고 말했다. 어느 날 그의 동거녀가 화를 내며 그 작업실을 쳐들어가 거울을 줘서 방을 돌아다니자 로뎀은 곧바로 점토로 그녀의 손날골을 나눠갔다. 그녀의 화가 가라앉자. 이게 자연적으로 나는 감정 아니에요. 이 동거녀가 자연적으로 인위적으로 꾸며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로뎀은 다같이 말했다. 고마워, 당신 훌륭했어. 이렇게 자연적으로 나는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라고 했다. 이렇듯 예술 작품의 근원으로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감정이에요. 이게 예술사 잘못 쓴 겁니다. 개인의 내면의 감정을 강조한 것은 이게 이제 아카데미 미술과는 거리가 멀죠. 아카데미 미술은 신보존주의 계통에서 감정이 아니라 그죠? 질서, 조화, 균형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성적인 질서, 조화, 균형, 감정의 반대인. 그러니까 아카데미 미술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 것이었지만 근대 생활의 일면을 묘사하고자 하는 인상주의 모습과는 부합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또 인상적도 갖다 붙입니다. 갖다 붙여서 모델을 뭐 인상주의 조가라 그러는데요.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크게. 그래서 모델은 인상주의자들의 회화를 개혁하듯 조각계의 혁신을 일으켰던 것이다. 물론 그런 의미에서는 혁신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조각은 다 고전주의적이었으니까요. 그죠? 고전주의적 어떤 이상화된 형태를 추구했지만은 모델은 그것보다는 자연적인 감정의 표현을 추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로뎀 그 앞 얘기고요. 그래서 오른쪽 먼저 보시겠습니다. 순서상 여기 오른쪽이 먼저거든요. 지옥의 문이 지옥의 문 오른쪽에 209페이지죠. 그러니까 딱 나오잖아요. 제목이 몸을 통한 감정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죠? 얼굴만이 아니라 표정만이 아니라 몸 전체를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저기 오른쪽에 그 유명한 그 키스, 그죠? 키스 이런 것은 몸 전체에서 그 어떤 정열적인 그런 게 느껴지도록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요. 로뎀은 당시에 대상을 이상화하는 풍조에 반대되는 대상을 이상화한다는 게 고전주의, 그죠? 신고전주의. 반대되는 고도의 자연주의, 사실주의 기법으로 대중과 비평가들의 외면을 당하고 비판의 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악의적인 비난에 보상이라도 하듯이 1880년 그는 거대한 조각으로 된 개선문의 주문을 받게 된다. 개선문이 아니라 지옥의 문인데요.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기초한 이 프로젝트는 지옥의 문이라 불렸는데 로뎀은 평생 동안 이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을 읽으면서 맨날 신곡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옥 장면 이런 거를 계속 점토로 만들고 이미지로 만들고 조그만 거 만들고 부시고 엄청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문의 취소로 인해 왜냐면 이제 이게 정부에서 주문한 거거든요. 정부에서 주문했는데 주문 기한을 넘기고 그죠? 한 5년인가 엄청 넘겨가지고 넘겼으니까 이제 안 되죠. 정부에서도 이게 받아야 되는데 주문이 이게 안 되니까 주문 취소되고 다시 돈을 토해냈죠. 그죠? 돈도 반납해 어쩔 수 엄청 그렇잖아요. 정부한테 받은 건데 세금으로 받은 건데 돈도 토해내고 그래서 지옥의 문은 결코 완성시키지 못했지만 생각하는 사람 또는 키스 같은 200개가 넘는 등신대 조각을 만들었다. 이건 나중에 복제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등신대라는 건 우리 사람 크기가 똑같다는 건데 이 안에 있는 건 다 작습니다. 미니어처로서 작아요. 그래서 이 전체 높이가 6m 하나 맞을 겁니다. 저 위에까지 포함하면 7m일 좀 될 거고요. 그래서 6m 7m 이 문 안에 정말 조그마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 진짜 200명쯤 들어가 있습니다. 대충. 근데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이게 미완성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고 그래서 이것저것 구상해가지고 막 만들었어요. 로뎀이 여기 이거 넣고 저거 넣고 근데 또 부수고 새로 만들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조그맣게 만든 거를 떼어다가 확대해가지고 이제 크게 만든 게 한 200개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로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떼어다가 저 맨 위에 있는 망령도 뭐 여러 개 만들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있잖아요. 이것도 만들고 다른 키스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안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저렇게 키스라는 게 사실 이게 불륜 장면이거든요. 이게 오른쪽에 사실 이게 나중에 또 말씀하시겠지 이게 불륜 장면이라서 이렇게 불륜 저지르고 이제 이 남편한테 다 칼 맞아 죽어요. 이게 이탈리아 실제 실제 실화에서는
남편이 이 둘 다 칼로 찔러주고 이 여자의 남편이. 근데 이제 이게 왜 여기 들어가느냐 이러고 이렇게 저 불륜 저지르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지옥으로 이제. 근데 바로 그 지옥으로 떨어지더라도 뭡니까? 우리의 그 자연스러운 감정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죽어도 좋아. 그래서 그 불붙은 감정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연적인 감정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연주의를 좀 이해되시겠어요? 자연주의란 말이 그죠? 자연적으로 드는 원수적 감정을 어떻게 할 거냐? 지옥으로 떨어지려는 그 직전에 저 그냥 격정적으로 이렇게 그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리고 이제 헬게이트 들어가는 거죠. 헬게이트.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에서 큰 영향을 받아 이 문을 장식한 인물들은 인체의 표현력이 최대한 강조되어 고양된 감정으로 살아가는 그죠? 바로 그 자연적으로 드는 그 감정으로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역은 바로 앞에서도 그거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 이거는 그 그림 아니에요 그림. 그래서 그 로댕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 미켈란젤로의 조각 작품보다는 회화에서 더 큰 그 영감을 받아. 회화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로댕, 키스, 인간의 신체를 돌에서 해방시키려 했던 로댕의 생각은 미켈란젤로에 대한 존경심을 반영한다. 요걸 이제 미켈란젤로 한 말이죠, 실제로. 그죠? 미켈란젤로가 자기는 다음 시간에 보시겠습니다. 그거는요. 돌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거다. 조각이라는 작업이. 그래서 그는 조각이라는 부풀도 전통에 있으면서도 후기 낭만주의에 속한 인물이 낭만주의. 또한 현대미술의 선구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이제 좀 이해하시겠죠 하나하나 그죠? 왜 낭만주의지? 왜 현대미술이라고 할 때 스타일의 현대미술이 아니라 그저 독립된 예술가로서의 현대미술, 현대조각가. 그가 창조한 조각상들의 고동치는 에너지와 형태는 이게 결국 감정이에요. 이쪽 예술가에게 신한 영향을 주었다. 왼쪽에 그 로댕 지옥의 문 1980년 파리 로댕 갤러리는 완성이 안 됐죠. 물론 완성이 안 된 이유는 그게 있어요. 완성이 안 된 이유는 그 로댕이 막말로 말하면은 그 가방끈이 짧아서 배운 게 없어서 또는 그 인문학적 상상력, 인문학적 지적인 토양이 약해서 빈약해서 이 스킬은 뛰어난데 그리고 한평생 그거만 했거든요. 만들러 다니거든요. 기술자로서. 그러니까 스킬은 뛰어난데 이게 전체를 구상하는 건 이게 사실 어떤 이 통찰력이나 이 있어서나요, 그죠? 그건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구잡이로 이것저것 막 만들긴 참 많이 만들었는데 이거를 결코 조화롭게 하나로 이렇게 융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큰 틀에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인문학적인 소양이 낮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아까 그랬잖아요. 에콜드 보자를 시험에 3번 떨어졌다고. 3번 떨어진 게 이 스케치는 다 통과했어요. 3번 다. 소면은. 근데 조각에서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느냐? 이게 안 되는 거지. 인문학적 소양. 네. 왜냐면 자네 왜 이렇게 만들었나 물어보잖아요. 당연히.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지.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하니까 이게. 그래서 다음 시간 나오겠지만 로댕은 어릴 때 읽고 쓰는 것조차 제대로 못했어요. 그 정도로 공부를 안 했던 거야. 그냥 그림만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 그래서 그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왜 홍대에서는 실기 없애고 면접만 하잖아요. 면접이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현대 미술에서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죠? 말로 하고 개념적으로 풀어내고 하는 게 통찰력을 이게 더 중요. 아이디어를 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스킬 시험 안 보고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현대 미래 같은 경우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결국 그래서 떨어진 거 이게 3번 떨어진 게 스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문학적 이게 안 되는 지성적인 교육이 부족했던 거죠. 오늘 이 정도 하시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발자크 얘기 이건 약간 낮은 얘기라서 따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뒤에는 계속 발자크 얘기만 잔뜩 나오는데요. 발자크 작품만 그거는 따로 하면서 얘기하도록 하시고요. 자 일단 오늘 로댕 일단 예술적인 얘기 했습니다. 큰 개념적 그런 말들 자연주의 그런 말들 이해하시는 것은 다음번에 보시면 더 쉽게 이제 통합해서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눈에서 키스요, 키스. 이 찾기 어렵죠. 이게 눈에 있는 왼쪽 아래라고 그렇게 인터넷에 뭐라는 아무리 봐도 없어. 이게 찾기가 어려워요. 이게 다 이게 그리고 이게 다 엉켜있잖아요. 인물들이 엉켜있거든요. 엉켜있는 걸 분해해가지고 하나씩 떼서 조각한 것도 많고 떼서 따로 만든 게 많거든요. 이 키스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돌려 있으면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맨 위에 있는 그세 명도 똑같은 건데 돌려가지고 이게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네. 이 조각이 참 3차원이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옆에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노래 다시 소정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